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연주음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연주음악이라고 하면 보컬이 등장하지 않고 악기 연주로만 만들어진 곡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히트의 요소고요. 따라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중성은 급 강화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보컬의 도움 없이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스타워즈 주제가입니다. 영화음악가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타워즈 테마송인데요. 지금 당장 선율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곧 음악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 노래 하면서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하지만 원곡 버전은 아니고요. 맥코라는 아티스트가 디스코 버전으로 편곡한 곡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음악은 미국의 음반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플래티넘, 그러니까 100만 장 이상이 팔린 연주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가장 많이 팔린 연주음악 부문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작곡하고 맥코의 디스코 리믹스로 재편곡된 스타워즈 테마입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여름 더 덥습니다. 지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쌍용자동차에 이어서 한국 GM이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돼서 노조가 지금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가장 주목되는 건 현대 기아차죠.
현대차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1차 교섭 결렬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 27년 동안 다퉈왔으니 참 올해들도 다퉈왔는데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요?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연수원의 박태주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태주 교수는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냈고요. 현대차 노사전문위원회와 노사자문위원회 대표를 맡아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노조의 갈등, 이게 사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노조와 사측의 갈등은 거의 임금 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예. 이번에 현대차 노와 사의 주장들은 각각 어떤 건가요? 실제로 현대차 노조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래는 임금 교섭만 있는 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통상임금이나 정년 연장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의제로 부상하면서 예. 현대차 노조는 이 문제도 같이 교섭하자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고 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대차 회사는 예. 통상임금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네. 실제로 이제 2012년 이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 예. 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아직 그 사법부의 판단이 안 났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예. 노사의 갈등이 있었고 네. 2012년에 노사가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풀자라고 네.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날 대법원이 갑을 오토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통상임금 판정을 내렸고 그랬죠. 그래서 노조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예. 다시 교섭으로 풀자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사측은 안 된다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법정에서의 이 소송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2013년 12월 말 대부분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현대차의 통상임금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예. 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고 네. 노조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네.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회사는 네. 이왕 우리가 재판을 받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재판을 계속 진행하자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현대차는 또 이 쌍용차와 한국 GM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됐으니까 그걸 또 감안하자라고 할 테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대차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요. 예. 한간에서는 여러 표현도 씁니다만은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좋은 편이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은가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에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거의 9,9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1억 원이네요. 1억 원이죠. 예. 그리고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해의 경우에 2,240시간 정도 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M대우나 쌍용차나 이런 곳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높은가요? 높죠. 네. 기아차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도 네. 한국 GM과 비교하더라도 네. 2천만 원 이상 정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입장이 없고 중립인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테고 사측으로서는 그게 또 비용이잖아요. 예. 그런 부담이 될 테고 어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갑자기 지금 논의가 통상임금으로 바뀌어버렸는데 네. 지금 회사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어렵다 네. 하는 입장이고 이 어렵다는 입장 속에는 회사가 현재 인건비 부담을 네. 심하게 느끼고 있다 예.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전 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네. 현대차의 경우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다른 해외 완성차 업체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죠.
어느 정도나 되죠? 예를 들어서 예. 지난해의 경우에는 네. 14.4%에 이르는데 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0% 정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15%에 육박한다는 것은 네. 2008년도 이래로 그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흔들릴 때 네. 그때의 그 임금비 비율이다 네. 라고 봐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나 통상임금이 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잔업, 뭐 야근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예. 현대차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까지 확대 적용하면은 인건비 부담은 정말 많이 늘어나긴 하겠어요. 그 임금비 부담을 떠나서 예,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 회사로서도 만일 법의 판단이 난동한다 그러면은 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더 중요하게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도 네. 한국 GM이나 쌍용은 벌써 그 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를 하더라도 그 법적인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걸로 네, 그렇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법을 떠나서 노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네, 다른 자동차 회사가 다 받고 또 같은 계열의 기아차 노조가 받을 수 기아차가 그렇게 해결된다고 했을 때 예, 현대차만 통상임금을 제외시키고 네, 노사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네. 이는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내일이 벌써 14차 임금 협상이 되더라고요. 예. 이 타결이 될지 또 결렬이 될지 많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현재로서는 타결될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업이네요. 노사가 예, 현재로서는 퇴로를 갖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에 들어가 있다. 예.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노조와 또 사측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27년에 걸친 전쟁의 많은 부분을 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이 현대차 노사 문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말 관용어구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예, 예. 항상 갈등, 파업, 예. 이런 수순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이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진짜 이게 안 풀려고 하는 건지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그 전에 네. 현대차 인건비가 지금도 높고 예. 만일 통상임금이 산입되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통상임금을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네. 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네. 임금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공도로 모색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을 확대하더라도 네. 총액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도 있고 네. 또 지금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 해가지고 임금비를 낮추는 방안도 있거든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은 그 목표로 했던 물량을 다 못 맞추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현대차는 지난해 3월 4일자로 예. 이른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하루 10시간씩 주야 막교대를 하는 텐텐 시스템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은 하루 8시간, 9시간 2교대제로 하는, 그래서 하루 3시간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협조함을 해가지고 네. 노동시간은 줄였지만은 물량은 그냥 그대로 물량 손실 없이 네. 지금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많이 높였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네.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드는 케이스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노동시간을 더 줄임을 해가지고 잔업과 특근 시간을 줄이면은 예. 통상임금 확대했다는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이제는 노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될 때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노조가 이번 교수에서 무슨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고용 안정을 핵으로 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만들자.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네.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결합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통상임금, 전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예. 임금비 부담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예. 더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측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통상임금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라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예. 네. 근데 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노조 측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밖에서 보기에는 노나 사나 둘 다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렬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예, 예. 하지만 예, 지금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그 효율화 방안 이런 걸 논의하자. 예. 논의체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노사관계라는 것이 예. 하루아침에 거대하게 제도나 문화를 바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호 이해가 높아지고 네. 또 상호 간의 신뢰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노사관계가 그 시간을 갖고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이번 노조의 제안은 예. 저는 어쨌거나 회사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고용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 속에서 협력을 제안을 했었고 네. 이것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노사관계가 바뀌어 나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 27년에 이르는 정말 골이 깊은 현대차의 노사 갈등이요. 예. 사실 그 배경을 추적도 하고 탐구도 해오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예. 이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좀 전에 27년간 네. 노사가 뭐든 전쟁을 해왔다라고 예.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는가? 예. 제가 볼 때는 회사도 패배했고 예. 노동조합도 사실상 패배했다.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노사관계에 덫에 걸렸다고 할 만큼 경쟁력의 훼손이나 네.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거의 해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는 또 예. 월급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도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는가? 네.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높은 임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예. 또 최악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또 한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차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가 한다라고 물으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현대차 노동운동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노조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 사회적 왕따가 되는 걸 가지고 임금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네. 이겼다. 예. 그래서 현대차 노사가 패배했다고 하고 지금 바뀌지 않으면은 더 큰 패배가 노사 네. 양측에 네. 닥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 노조도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 패배했다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신뢰를 잃었다는 점.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반복적으로 협상이 또 결렬이 되고 또 예. 파업으로 가고 예.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실제로 현대차 파업을 보면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야만 해법이 나오는 네. 파업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네. 정착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노조가 파업을 해야지 그제서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을 제시한다든지 네. 또 노조로서 파업을 해야지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파업 문화를 네. 정착시키는 중요한 그 지렛대들이 아니었던가. 일종의 관행같이 돼버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방금 질문하신 거 이건 이제 참 나쁜 관행의 고리를 네. 뭐 당연히 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네.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부닥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도 저는 힘이 세지만은 예.
회사가 저는 더 노조보다는 힘이 센 예. 이른바 사회적 강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가 먼저 양보해서 적극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네. 대화하고 예.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노사 공동위원회를 말씀드렸으나만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 네.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이 글로벌 기업이란다 그러면은 국내 공장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되고 이 글로벌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는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네.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이러한 큰 비전을 갖다가 노사가 공유하는 방법들을 네.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그 노사 관계를 해결하는 왕도는 없거든요. 없죠. 없는데 예, 가장 예. 상식적인 해법이 네. 저는 그것이 왕도로 한다 그러면은 예. 그것은 노조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껴안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출발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힘이 센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회사가 양보하는 것이 네. 설사 상대방이 배신하더라도 충격파가 적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것은 회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사 갈등의 뿌리도 깊지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말 이것도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사측의 양보도 그리고 또 노조 측의 어떤 협조도 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 고용노동연수원의 박태주 교수와 현대차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설을 맛보리 맥콜.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재정절벽입니다. 재정절벽은 정부가 쓸 돈이 떨어져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미국이 2000년대에 세금은 계속 줄이면서도 이라크 전쟁하고 금융위기를 복구하느라 돈을 풀다 보니 정부가 쓸 돈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거죠. 한국도 올해 하반기에 재정절벽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율이 안 좋고 경기가 침체돼서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액수가 10조 원 정도 돼버리면 기존에 짜놓은 예상 중에 5조 원이나 6조 원은 어떻게 빼더라도 그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사업 중의 일부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게 되고 경기 부양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토스트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요즘 주가 코스피 지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2011년 4월에 코스피 지수가 2231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거의 3년 동안 지루하게 1850에서 2050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최근에 우리 증시 왜 이러는 건가요? 한번 동향부터. 뜨겁네요. 네, 동향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가가 2011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2월 4일 미국에서 양적 하나 축소한다고 그러니까 1900선이 약간 무너졌었거든요. 그렇죠. 1886까지 갔었죠. 네. 네, 그리고 오늘 2080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 네. 작년 말에 비해서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으로 보면은 이제 2100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것도 지금 막 나오고 그래요. 예. 근데 주가가 계속 가야지 아마 그럴 텐데 오른 이유부터 일단 살펴보고 전망도 해봐야지 될 것 같네요.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선진국 경제는 좋았고 아시아 경제는 나빴는데요. 네. 하반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예.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찾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작년 올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못 올랐죠. 네, 작년에 세계 주가가 평균 한 11%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는 1% 오르는데 그쳤고요. 우리나라 최근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올해도 다른 나라가 평균 한 6% 정도 올랐는데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한국 주가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이런 인식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예. 그게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런 조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OECD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각 국가별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네. 2012년부터 선진국 경제는 회복됐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5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나라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선진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못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 이 수치들을 보니까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선행지수, 아시아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시아 경제가 회복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아시아 쪽으로 50% 이상이 갑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 26%가 하는데요. 만약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보니까 거의 6천억 가까이 샀고 이달 한 달만 해도 3조 6천억 정도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좀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밝혔으니까 아마도 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좀 화끈한 경제 정책이 나왔죠. 근데 과거의 정책 당국자들이 우리가 일본식 불황으로 가지 않는다. 네.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 겪었던 거 1990년에서 2010년에 겪었던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수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거고 재정 쪽에서 과감한 정책을 내놨고요. 그다음 부동산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소비 증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자체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체질적으로도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체질적으로 이제 개선될 것이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디플레 압력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생산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어요. 네.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 수요 확대 정책 이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가계 소득을 늘려보자. 네. 이게 좀 핵심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가게에다 임금을 더 주자. 네. 그 다음에 배당금을 더 주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실천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배당금 이거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을 하라라고 했는데 정책은 일단 배당 소득에 대한 뭐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배당은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예.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일정한 이익, 그다음에 임금 증가, 투자 네. 이런 거를 더 늘리지 않으면 늘리지 않은 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먹이겠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배당을 좀 더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배당을 상대적으로 덜 줬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 1.1%였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어떻죠? 네.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도 굉장히 낮은가요? 배당 수익률이요? 네. 세계 평균이 한 2.7% 정도 되고요. 네. 중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도 한 3% 정도 줬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8년 이후로 배당금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글로벌하고 비교해 보면은 배당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절했다 볼 수가 있는데 네. 배당금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실 배당 투자 수요도 늘고요. 네.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 보시면은 1년 은행의 금리가 1%대로 그렇죠. 떨어졌다. 예. 이렇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에도 그 이상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네.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금리도 내릴 거고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다음 달 14일 금통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열리는데요. 아마 일부 금통위원은 반대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최근에 경제 상황, 경기 둔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그건데요. 지금 뭐 2.5%인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좀 인하하고 예. 한 차례 더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주가에는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일본,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작년에 일본 주가가 57%나 한해 올랐었는데요. 일본 주가가 그렇게 오른 이유는 경제도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네. 네, 번원 통화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 해 동안 40% 이상 늘었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는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이 돈을 풀면은 그 돈들이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채권시장, 주식시장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오를까요? 거의 2,100에 앉는데요. 예. 2,100은 일단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이냐. 네, 처음에 하실 때 우리나라가 2,230까지 정도 갔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돌파하고 가면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오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 2,150, 2,200 그 사이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까지 못 가도록 막는 요인은 뭘까요? 네, 우선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떤 식으로 봐도 미국 주가는 상당히 거품 상태에 있어요. 근데 미국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품이 붕괴된다면은 미국 주식시장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자들 소비 얼마나 하고 기업은 투자 얼마나 하고 네.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예. 지금 경기 회복 속도 보면 매우 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가 앞으로 네. 경기를 전망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거의 정체 상태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 지지부진할 것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환율도 하락하고 경기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 매출도 별로 안 늘어나고 기업 네. 수익도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가 오른 것은 사실 그동안 조금 못 올랐던 데에 대한 상대적 반응이고 네. 경기 대책에 대한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펀더멘탈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도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를 보면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짜 부동산 매달 마지막 주에는 경매 시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그 경매 시장이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을 좀 펴면서 이게 주택 시장을 약간 들썩이게 하고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존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법원 경매 아파트에도 다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조짐이 보이고 있고 네. 7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 떨어졌던 낙찰가율이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임차자 수도 증가하는 등 규제 완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훈풍. 예.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뭐 매물 규모 뭐 이런 걸로 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수도권 아파트 물건 수를 보면 6월에 1,816건, 7월에 1,822건으로 지난해에는 매달 2,000건 넘게 나오던 경매 물건 수가 네. 올해 들어는 2,000건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 6월, 7월 들어서는 이마저도 1,800건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수도권 아파트 1,816건은 지난 2011년 7월 1,775건 만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감소하는 것은 매매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들이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는 것보다 매매 시장에서 파는 게 더 많이 남는다고 판단할 때 네. 경매 물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하죠. 보통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 비율이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주택 경매 시장의 7, 8월은 매매 전세 시장과 마찬가지로 비수기로 분류되는데요. 네. 올해는 좀 세일은 더위로 인해서 5월부터 시장이 소강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이제 4월, 5월, 6월 좀 하락세를 보이다 7월 들어 다시 소폭 상승해서 85%를 기록했습니다. 예. 4월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에 입찰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다소 하락했다 7월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네. 특히 7월은 비수기임에도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85%의 낙찰가율은 2009년도에 86.5%의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네. 지난해 같은 동월 대비해서는 6%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보입니다. 경쟁률은 어때요? 예, 경쟁률도 많이 많아졌는데요. 2월에 8.7명으로 가장 높이 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6.4명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6월 들어서는 6.7명으로 다소 상승했고 네. 7월 들어 7.6명으로 좀 급상승했습니다. 예. 10명 이상 응찰한 물건의 비율도 6월 10.8%에서 7월 13.8%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책적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시기에 좀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경매 하시려는 네. 분들에게 좀
조언해 드리자면 먼저 경매를 왜 시작했는지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네. 부동산을 싸게 사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올해 경매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예. 응찰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다음번에 다시 응찰하고 또 떨어지고 응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음엔 무조건 낙찰받고 말 거라는 오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이 남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시세보다 왜 저렴하게 낙찰을 네. 하느냐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내부 부동산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사는 부담이 또 생기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밀렸다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네. 낙찰가를 미리 좀 산출하셔서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좀 네. 냉정하게 응찰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매 시장의 열기가 좀 더 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경매 지금 예정 물건도 지금 8월달, 9월달 감소하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9월, 10월 들어서는 전세 또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지금 비수기임에도 지금 85%를 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뭐 좀 더 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도 상승할 걸로. 예. 예. 그렇군요. 그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나 계속될지 그런 것들도 좀 전망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올해 계속 지금 정부에서 여러 네.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집사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근데 사람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은 계속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골프장, 뭐 또 대형 유흥주점, 영화관 이런 대형 매물들도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영화 반성사 네. 재건축한 빌딩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역삼동에 자리 잡은 뭐 10층 규모의 유흥주점도 경매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감정가 1,000억 원이 넘는 충북 음성의 골프장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대형 매물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대형 매물이 갑자기 이렇게 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이렇게 경매 시장에 대형 물건들이 나오는 것은 소비 부진으로 내수 경기가 좀 오랜 기간 침체되면서 네. 경영 악화를 견디다 못해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역삼동 유흥주점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이니까 네.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것 같지만 등기부 등본을 좀 살펴보면 은행하고 여신 전문업체에 근저당 설정을 해놨고 네. 세무서의 구청의 압류,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리고 카드사 가압류까지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좀 싸게 대형 매물이 나왔을 때 사는 것도 괜찮나요? 예, 금액이 이런 물건들이 크기 때문에 네. 매수자에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작은 여력이 된다면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데요. 네.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이런 물건들이 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네. 낙찰을 받아서 원래대로의 이제 임대 수익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아서 명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네. 새로운 임차인들인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파노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도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